안녕하세요. 저는 박점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바야흐로 5월,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햇살은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부산을 떨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얼큰한 육개장을 한 속 끓이고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입덧 가라앉힌다고 곧잘 찾던 새콤달콤한 오이냉채도 준비했지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달걀 장조림이며 멸치볶음까지 양손 가득 들고 갈 음식들을 챙기자니 제 마음은 이미 아들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딸린 식구들 건사하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지만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 손주들 커가는 모습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 이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혹여나 반찬 투정이라도 할까 싶어 재료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골랐고 밤늦도록 불 앞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앞서는 걸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어미인가 봅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겼습니다. 처음 아들네 집들이 하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왔었지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는 참하고 속 깊은 아이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부디 아무 일 없이 그저 웃는 얼굴로 손주들 재롱이나 실컷보다 돌아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품었습니다. 딩동. 한참 만에 도착한 아들 내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표정의 며느리 오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짧은 인사말과 함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은 여전히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흠집이라도 찾아내려는 듯한 혹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그 미묘한 냉담함. 저는 애써 그런 불편한 기색을 삼키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보따리들을 보더니 코를 살짝 찡긋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음식 냄새가 그녀의 고급스러운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리 강아지들, 할미 왔다. 제 목소리에 안방에서 우르르 뛰어나오는 손주 녀석들을 보니 방금 전 며느리에게서 느꼈던 서늘함도 잠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오늘 저랑 인형 놀이예요. 아이들은 앞다투어 제 품에 안기며 재롱을 피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들어 온 밑반찬 통들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자 며느리는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반찬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예상했다는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이런 걸 직접 해 드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런 거 다 사서 먹어요. 유기농 인증받은 배달 반찬 얼마나 많은데요. 애들도 그런 거 아니면 입에도 안 대려고 해서요. 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잔뜩 돋아 있었습니다. 제가 싸온 음식들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불량식품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는 투였죠. 아들 녀석은 옆에서 에이, 엄마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손맛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며 어색하게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난 이런 거 별로라서. 오히려 대놓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손주들에게 주려고 손수 뜨개질한 작은 조끼와 모자를 꺼내자 어머님, 이런 건 요즘 애들 안 입어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창피하고요. 다들 명품 브랜드 아동복 입히는데 이런 거 입혀서 학교 보내면 애 기 죽어요. 라며 면박 아닌 면박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밤새워 만든 것들이었고 제 딴에는 손주들 생각해서 좋은 실로 곱게 뜬 것인데 그런 제 마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또다시 꾹 참았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할미가 요즘 세상 물정을 통 몰라서 그랬다. 하고 멋쩍게 웃어넘길 수밖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며느리가 차린 밥상은 단출하다 못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냉동 즉석밥 2개 슈퍼마켓에서 파는 포장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어머님, 원래는 제가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해두고 코스 요리 대접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예약이 찼다고 해서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차렸어요. 평소엔 저희 주말마다 호텔 뷔페 가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유기농 재료로 파스타나 리조토 같은 거 해서 와인이랑 곁들여 먹거든요. 애들 아빠가 한식은 이제 질린다고 해서요. 라며 온갖 허세를 떨어댔습니다. 제 아들이 한식을 질려 한다니 김치 없이는 밥 한 술도 못 넘기던 토종 입맛의 녀석이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기가 막혔지만 이 또한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저 쓴웃음만 지으며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오후 내내 거실에서 손주들과 그림도 그리고 숨바꼭질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가끔 우리 쪽을 감시하듯 날카롭게 쏘아볼 뿐이었죠. 제가 아이들에게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머님,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애들 정서 발달에 안 좋아요. 요즘은 다 검증된 교육용 콘텐츠나 외국어, 애니메이션으로 창의력이랑 논리력을 키워주거든요. 라며 사사건건 못마땅하다는 듯 참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조금이라도 살갑게 굴면 마치 자기 소유물을 빼앗기기라도 한 사람처럼 유난을 떨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손주들과의 시간은 그렇게 며느리에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바늘방석처럼 불편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저는 더 이상 눈치밥을 먹기가 힘들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눈이 부시도록 쨍쨍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급기야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함께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까지 우르릉 쾅쾅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창밖을 한참이나 근심 어린 얼굴로 내다보던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우산 없으시죠?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아이고, 괜찮은데 이 정도 비쯤이야. 금방 그치겠지. 저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히 아들 내 물건에 손 떼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 이 정도 비는 잠깐 맞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에 억지로 우산을 쥐어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감기 드시면 어쩌시려고요. 이거 꼭 쓰고 가세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성의를 차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잠깐 쓰고 가마. 내일 바로 돌려주러 오마. 집으로 돌아와 빗물에 축축하게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아들 내 집에서 있었던 일들, 특히 며느리의 그 차갑고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어 저녁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귀여운 손주들 얼굴을 본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 제가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이며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갓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터졌구나 싶었죠.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대뜸 제가 어디인지부터 묻는 그 무례함에 기가 막혔지만 일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이다. 왜 그러냐? 이 밤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며느리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냉혹한 형사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우산 가져가셨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이 오직 차가운 추궁과 경멸만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아니면 며느리가 술이라도 마신 건가 싶었죠. 아, 그 우산 말이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진수가 쓰라고 챙겨주던데 그래서 가지고 왔지. 내일 갖다 주려고 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며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네, 진수 씨가요? 뭘 알고나 줬겠어요. 그 인간이 뭘 알겠어요. 제 물건 귀한 줄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내주는 걸. 며느리는 대뜸 제 남편인 제 아들마저 싸잡아 모자란 사람 취급하며 거의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거요, 어머니. 제가 파리 샹젤리제 거리 명품 부티크에서 특별 주문해서 직접 공수해온 한정판 실크 우산이에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비스포크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 아니라 한국에서는 돈 주고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그런 물건이라고요. 프랑스제 명품 우산이라니, 비스포크 주문 제작이라니. 아들이 제게 건네줄 때는 분명 손잡이 코팅도 벗겨지고 여기저기 흠집까지 나 있던 시장 좌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우산이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죠. 격 떨어지게 그런 걸 왜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셔서 망가뜨리려고 하세요? 혹시 비 맞아서 실크에 얼룩이라도 생겼으면 어쩌시려고요? 그녀는 마치 제가 값비싼 도자기를 함부로 다룬 막노동꾼이라도 되는 양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귀한 물건을 주인 허락도 없이 그렇게 슬쩍 가져가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교양 없게 그게 무슨 행동이세요? 꼭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꼭 동네 폐지 줍는 노인네들이 남의 집 앞에 내놓은 물건 함부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도둑고양이도 모자라 이제는 폐지 줍는 노인네 취급까지 하다니요. 제 평생 누구에게 이런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리끝까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려왔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예, 미영아.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그게 지금 평생 너희를 위해 헌신한 시어미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그 우산은 분명히 내 아들이 폭우 속에서 걱정된다며 나에게 정식으로 쓰라고 준 것이란 말이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냐? 내가 네 눈에는 그렇게 천박하고 교양 없는 사람으로 보이더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갈라지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됐고요. 시끄럽고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세요. 진수 씨는 원래부터 그렇게 팔랑귀에다 사람 볼 줄도 몰라서 어머니 같은 분한테 그렇게 매번 속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어머니나 그 아들이나 아주 똑같으시네요. 천생연분으로 엮이셨어요, 아주.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제 아들까지 싸잡아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거 제가 아끼는 디자이너 컬렉션이라서 평소에 제습제 넣어두고 온도 습도 철저하게 맞춰서 전용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건데 어머니 때문에 이제 완전 못 쓰게 생겼잖아요. 비 맞아서 실크 올이라도 하나 나가거나 자외선 때문에 고급스러운 색깔이 변색이라도 됐으면 어쩌실 거예요. 당장 내일 동트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잡치기 전에 먼지 하나 안 묻게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다뤄서 가져다 놓으세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우산 하나라도 휘었거나 작은 흠집이라도 발견되면 제가 어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다시는 저희 집 문턱도 못 넘게 할 줄 아세요. 정말. 며느리는 마치 최후 통첩이라도 하듯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기계처럼 퍼붓더니 제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몇 번을 더 불렀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이미 끊어진 전화의 냉정한 신호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죠. 고작 우산 하나 때문에, 그것도 아들이 쓰라고 준 낡은 우산 하나 때문에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 도둑이라니, 한정판 명품이라니, 폐지 줍는 노인네라니.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아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까지 모욕적이고 처참한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악다구니 치던 날카로운 목소리, 저를 벌레 보듯 경멸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하고 키워낸 금쪽 같은 제 아들의 아내에게 이런 천인공노할 수모를 당하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며 짓밟는 명백한 처사였지요. 동트기 전 어슴푸레한 새벽의 냉기 속에서 저는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홀로 앉아 밤새도록 곱씹었던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이대로는 못 참는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비에 젖은 것은 낡은 우산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깨져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밤은 제게 더 이상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역류하여 금방이라도 실핏줄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오미영의 그 얼음장같이 차갑고 모멸감 가득한 목소리, 저를 향해 경멸적으로 내뱉었던 도둑고양이 폐지 줍는 노인네 같은 날것의 단어들이 마치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처럼 쉴 새 없이 귓가와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숨을 깊게 쉬려 할수록 가슴팍이 뻐근하게 조여왔고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현기증마저 잃었습니다. 몇 번이고 쓰러질 듯한 몸을 간신히 가누며 방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의 규칙적인 추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고,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정신은 오히려 점점 더 섬뜩할 정도로 또렷해져 갔습니다. 잠들기는커녕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그 악독하고 오만한 표정과 싸늘한 비웃음이 더욱 선명하게 망막에 떠올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독사 한 마리가 제 심장을 칭칭 감고 들어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과 모멸감이 번갈아 덮쳐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지켜온 가정,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한 제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운명이라 믿고 선택한 여자에게서 받은 이 참담한 배신감은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선 깊고 어두운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수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지난 세월을 찬찬히 되짚어보니 며느리의 그 몰상식하고 안하무인 격인 태도는 결코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어딘지 모르게 저와 제 남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건방진 눈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저 젊은 날에 치기려니,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혼 초 살림이 서툰 저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 하면 며느리는 제 말을 면전에서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알려주려 하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구식으로 안 해요. 인터넷에 백종원 레시피 검색하면 순식간에 뚝딱 만드는 황금 레시피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한 번은 명절 준비로 정신없을 때였습니다. 온 식구가 먹을 음식을 밤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장만에 가면 며느리는 갖은 타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힘들게 부친 전을 하나 집어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음식은 간이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이건 또 너무 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명절부터는 그냥 각자 먹고 싶은 거 한두 가지씩 사서 모이는 게 서로 편하고 맛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제 정성과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듯 말입니다. 제가 아들 생일이나 명절에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주면 뒤에서는 어머니가 주신 용돈, 그걸로 뭘 제대로 하겠어? 차라리 백화점 상품권이나 달러로 주시면 어디 덧나나? 하고 투덜댄다는 말도 건너 친척을 통해 듣게 되었지요. 그걸 전해 듣는 순간의 참담함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제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옥반지가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비단함에 곱게 넣어둔 그것을 어느 날 며느리가 말 한마디 없이 멋대로 꺼내 끼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그만 술에 취해 택시에 흘리고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하려 했더니 오히려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그런 촌스럽고 구닥다리 반지를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그런 거 껴요? 잃어버린 건 죄송하게 됐지만 어차피 유행도 한참 지난 거. 이참에 제가 더 세련되고 비싼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유품이었는데 말입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때도 아들 녀석은 옆에서 며느리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미영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뭘 그런 오래된 반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속상해하셔. 내가 나중에 똑같은 걸로, 아니 더 좋은 다이아 반지로 사드릴게. 응?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의 큰 실수려니 하나뿐인 아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꾹꾹 눌러 참았던 켜켜이 쌓인 서름이었습니다. 그 다이아 반지는 지금까지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둘 손주들이 태어난 후로는 그 도를 넘는 행동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예쁜 옷가지나 신기한 장난감이라도 사들고 가면 며느리는 제 면전에 대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출처도 불분명하고 환경으로만 나와서 애들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는 다 비싸도 유기농 순면 제품에 유럽 친환경 인증받은 원목 장난감만 쓰거든요. 이런 건 그냥 버리시는 게 나아요. 심지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게 할머니, 이거 정말이에요? 하고 무엇인가를 물으면 며느리는 옆에서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래. 할머니 말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알았지? 아이들 앞에서 제 권위를 여지없이 깎아내리는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차마 어린 손주들 앞에서 험한 소리를 하거나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할미가 잘 몰랐나 보다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순간마다 제 아들 김진수는 늘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말리거나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항상 이런 식으로 어물쩍 상황을 넘어가려 했습니다. 미영이가 원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표현 방식이 좀 직설적이고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속은 착한 애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개인주의적이고 그렇죠. 어머니께서 좀 더 넓은 아령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며 오히려 저를 타일렀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그는 오히려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좋게 좋게 지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요. 결국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 오미영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저는 늘 홀로 상처를 곱씹으며 삼켜야 하는 외롭고 힘없는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아들 녀석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한통속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과거의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마치 낡고 빛바랜 흑백 필름을 끝없이 돌려보듯 며느리의 그 오만하고 무례했던 행동들과 제 아들의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억울함과 치솟는 분노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격렬했던 감정은 차츰차츰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어떤 감정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평생 피와 땀을 흘려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내 재산, 내가 목숨처럼 여기며 이룬 이 모든 것들을 저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저런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다 넘겨주어야 하는가.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한 먹빛에서부터 푸르스름한 기운으로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모욕감, 이 뼛속 깊이 사무치는 배신감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남은 인생과 내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지켜내리라. 어젯밤의 그 우산 사건은 그저 하나의 도화선이었을 뿐,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상처가 드디어 수면 위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오미영, 내깟 것이 감히 나를, 이 시어미를 그깟 우산 하나로 도둑 취급하고 능멸했겠다. 좋다. 너가 그 우산 때문에 나를 그토록 하찮게 여겼으니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너의 오만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칼날처럼 차갑고 서리빨 같은 결심이 새벽의 냉랭한 공기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으면 가장 먼저 은행으로 가서 제 앞으로 된 재산 목록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새도록 흘렸던 눈물은 이미 다 마르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강철보다 더 단단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 무렵, 저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운 무거운 몸을 힘겹게 일으켰습니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단단하고 날카로운 결의가 강철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찬물에 세수를 하는 둥마는 둥 정신을 차리고 평소 외출할 때 입던 옷가지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것으로 골라 입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할 만큼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적막할 정도로 한산했고 새벽 공기는 제법 쌀쌀하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차가운 냉기가 밤새도록 들끓었던 제 머릿속을 더욱 또렷하고 명징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제가 평생을 거래해 온 동네 어귀의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 시간이 되지 않아 굳게 닫힌 은행 철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며 기다리자 정해진 아침 시간에 맞춰 육중한 문이 열리고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은행 안은 한산했고 저는 대기하는 사람 없이 곧바로 번호표를 뽑아들고 창구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 적금 펀드, 그리고 혹시 모를 보험까지 금융상품 목록을 빠짐없이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경을 쓴 젊은 은행원은 의례적이고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잠시 후 컴퓨터 자판을 한참이나 두드려 뭔가를 조회하더니 수십 장에 달하는 빼곡한 글씨의 거래 내역과 잔고 증명서, 상품 설명서 등을 출력해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든 저는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며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힘겹게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시장 좌판에서 푸성기를 팔아 악착같이 모았던 쌈짓돈, 그 돈으로 마련한 작은 가게에서 밤낮 없이 국수를 말고 만두를 빚어 팔며 아이들 학비를 벌었던 고된 기억. 행여 푼돈이라도 허투루 쓸세라 해진 버섯목까지 뒤집어 꼬깃꼬깃한 동전을 모으고 은행 이자 단돈 1전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 은행 저 은행 문턱이 닳도록 발품을 팔았던 가난했지만 치열했던 날들. 이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인내,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살아있는 결정체였지요. 이 피 같은 돈을, 내 목숨과도 같은 이 돈을 나를 이토록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교만한 며느리에게 단 한 푼이라도 고스란히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은 더욱더 절실하고 간절해졌습니다. 모든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 은행을 나서는데 마치 수십 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바윗덩어리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리만치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하늘을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평소 오가며 눈여겨보았던 몇몇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한 채와 얼마 전 친정 형제들과의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겨우 정리된 소규모 상가 건물의 현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두고 싶었습니다. 당장 이것들을 처분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아두는 것이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행색 초라한 노파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중개인들은 의외로 제법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에 응해주었고, 최근 주변 지역의 거래 사례와 현재 시장 동향 등을 바탕으로 예상 매매가를 솔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중개인은 특히 목 좋은 곳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당장이라도 좋은 가격에 매수자를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저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자산 가치가 꽤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든든한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평생에 걸쳐 이룬 것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또한 동시에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부동산 중개소 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여러 곳을 바쁘게 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시장기가 강하게 느껴졌지만 입맛은 여전히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쓰디쓰고 텁텁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찬밥을 물에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니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그토록 광분하며 난리를 쳤으니 오늘쯤에는 무슨 변명이라도 혹은 사과라도 하려고 전화했겠지 싶어 잔뜩 긴장되고 착잡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오늘따라 유난히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했던 대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어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원래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애가 아닌데 그날따라 컨디션도 안 좋고 좀 많이 날카로웠나 봐요. 자고 일어나서는 후회하고 반성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부디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역시나였습니다. 며느리의 그 상식 이하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는커녕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 아들의 변명에 깊은 실망감을 넘어 이제는 처절한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짧은 통화였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나 미안함보다는 어떻게든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덮고 무마하고 싶어 하는 초조함과 불안함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가 옆에서 코치하며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확고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아들 또한 더 이상 온전한 제 편이 아니라는 냉정한 사실을,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고 철저히 홀로 이 지난한 싸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일말의 미련도 자식에 대한 기대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도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산더미 같은 서류들과 부동산 중개소에서 받아온 시세 정보들을 거실 바닥에 모두 펼쳐놓고 제 재산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밤낮으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그리고 부동산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을 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복잡한 문제들을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벅차다는 생각에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소 저가 참여하고 있는 동네 노인정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중에 수년 전 판사직에서 은퇴한 후 지금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변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품이 더없이 훌륭하고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이라는 평판이 주변에 자자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몇 번을 망설이다 큰 용기를 내어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제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흔쾌히 시간을 내어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조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내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무실에서 만난 백발의 변호사님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인자하고 편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녹차를 한 잔 앞에 놓고 마주 앉아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어렵사리 꺼냈습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우산 사건의 전말과 그동안 며느리에게서 공공연하게 받아왔던 부당하고 모멸적인 대우,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실망스럽기만 했던 아들의 방관적인 태도까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속마음을 하나하나 털어놓는 동안 몇 번이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최대한 담담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님은 1시간 넘게 이어지는 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묵묵히 경청해 주시더니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셨겠습니다. 자식 문제라는 것이 참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넘어서서 마치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인생 선배처럼 한 인간으로서 제 깊은 아픔과 상실감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단단히 걸어 잠갔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유언장 작성과 향후 재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제가 평소 돕고 싶었던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환원하거나 혹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상속 관련 법규와 유언의 법적 효력, 그리고 재산 증여 및 신탁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듣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제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거의 2시간에 걸친 긴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개 속처럼 막연하기만 했던 복잡한 계획들이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의 저편 끝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빗줄기를 발견한 듯한 작은 희망마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에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하고 울적하여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함을 어디엔가 털어놓고 싶어 아주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만나 함께 옷장사를 하며 동고동락했던 오랜 중마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로 지내는 친구였는데 제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아 그동안 차마 다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가슴속 깊이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시커먼 응어리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가만히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섞어가며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더니 이윽고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사람아, 그걸 왜 이제야 말했는가? 그동안 혼자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다 타들어갔을꼬. 아이고, 이 몹쓸 것들 같으니라고.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것들. 친구는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함께 분개하고 욕을 해주었고 그 어떤 달콤한 위로의 말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잘 생각했네. 너 인생은 오롯이 너 것이지. 자식이라고 해서 평생 그림자처럼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더구나 저렇게 제멋대로 부모 속썩이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더더욱 용서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이제라도 너 자신을 위해, 자네의 행복을 위해 살게나. 자네가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피땀 흘려 악착같이 모은 그 귀한 재산을 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못된 것들한테 단 한 푼이라도 그냥 줘야 한단 말인가? 절대 안 될 일이네, 절대! 친구의 그 단호하고 확신에 찬 한마디 한마디가 흔들리던 제 결심을 더욱더 확고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속 깊은 곳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나니 명치 끝에 단단히 박혀있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도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덧없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주말이 되었고 느긋하게 거실에서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때 아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먼저 전화하는 법이 거의 없는 아이인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어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럽고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말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별다른 일은 아니고요. 요즘 통 안 보이시고 연락도 없으셔서 혹시 어디 몸이라도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진수 씨도 어머님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목소리는 그랬지만 어딘지 모르게 속을 떠보려는 듯한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은행이며 부동산,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까지 분주하게 드나든 것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어렴풋이 눈치챘거나 아니면 아들 녀석을 통해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전해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요즘은 그냥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 그런다.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마디 더 시답잖은 안부를 묻는 척하며 이것저것 캐내려 했지만 저는 그저 적당히 둘러대며 핵심을 피해 말을 아꼈습니다. 통화 내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초조함과 의심의 그림자가 교묘하게 드리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구나. 며느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수록 저는 오히려 더욱더 침착하고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제 소중한 것들을 하루빨리 하나씩 차근차근 옮겨놓을 준비를 서둘러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 이후 저는 단순히 제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제 평생의 노력과 희생이 고스란히 깃든 그 돈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으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평소 텔레비전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접하며 안타깝게 생각했던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저런 속물들에게 줄 바에는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자선단체와 후원기관들을 신중하게 알아보던 중 특히 가족 없이 홀로 병마와 싸우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는 작은 규모의 비영리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활동 내용과 후원자들의 진심 어린 후기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들의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은행 자동이체로 제 통장에서 기부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잔잔하고도 깊은 기쁨이 파문처럼 밀려왔습니다. 액수로는 결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제 작은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되고 외로운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표현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부족하다고만 자책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와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니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이 조금은 더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과 주인에게 버려져 상처받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에도 소액이지만 꾸준히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 대신 해맑게 웃는 아이들과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풍족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본격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아주 젊었을 적,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 처녀 시절에 잠시 동네 미술학원에 다니며 연필로 대생을 하고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때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줄줄이 낳아 기르면서부터는 물감은커녕 연필 한 자루 제대로 잡아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왔지요. 문득 그때의 순수했던 설렘과 그림을 완성했을 때의 그 짜릿했던 즐거움이 기억 저편에서 아련하게 떠올라 큰맘 먹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인 대상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붓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색하고 손에 익지 않았고 눈부시게 하얀 도화지 앞에 덩그러니 앉으니 대체 무엇부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선 하나 제대로 긋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의 격려와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연배의 수강생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조금씩 용기를 얻어 서툴지만 하나씩 풍경도 그리고 탐스러운 과일이 담긴 정물도 그리고 가끔은 사랑스러운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어설픈 인물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만 깊이 집중할 수 있었고 한동안 며느리와 아들 문제로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머릿속이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는 듯한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완성된 제 그림들을 거실 벽 한쪽에 나란히 걸어놓고 가만히 바라볼 때마다 작지만 소중한 성취감과 함께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잔잔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되찾은 온전한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오로지 저와 캔버스, 그리고 물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급히 나가보니 아들 녀석이 혼자 잔뜩 멋쩍고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며느리가 또 무슨 일로 닥달하며 시켜서 온 것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 표정만으로는 도무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맛있게 드셨어요? 그냥 퇴근하는 길에 어머님 생각나서 잠깐 들렀어요. 평소 같으면 과일 바구니나 하다못해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들고 올 법도 한데 멀뚱멀뚱 빈손으로 온 것을 보니 분명히 무슨 다른 용건이 있어 온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아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저의 안색부터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전보다 훨씬 밝아지시고 좋아 보이세요. 혹시 맛있는 거라도 혼자 드시는 건 아니죠? 어색한 농담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내더군요. 아니면 혹시 어디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기셨다거나 아니면 어디 편찮으셔서 병원이라도 다니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미영이가 어머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희한테 괜히 부담 주실까 봐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닌지 해서 와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속에서부터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미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갈무리했습니다. 며느리 오미영이 제 걱정을 한다니 지나가던 길고양이가 들었어도 웃을 일이었습니다. 분명 제 재산에 무슨 큰 변동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혹은 제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염탐하고 뒷조사하러 온 것이겠지요. 그 속셈이 너무나 빤히 보여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아쉬운 것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 너희 엄마가 이제야말로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앞가림이나 잘하고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라. 새로 시작한 그림 이야기도 하고
주말마다 참여하는 봉사활동 이야기도 즐겁게 했지만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총총히 돌아가는 아들의 축 처진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잔뜩 초조하고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 실망감이 역력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가슴 깊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에 휘둘리는 꼭두각시로 살지 않으리라.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머지않아 그들에게도 아주 똑똑히 그리고 뼈저리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밤낮으로 탐내고 기대하던 제 재산이 그들에게는 한낱 허망한 신기루처럼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리석은 그들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모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 어느덧 계절은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호사님과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를 정리하여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얼마 전 상속받았던 시내 중심가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건물은 돌아가신 제 부모님께서 평생 땀 흘려 마련하신 것으로 저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저 과거의 유산일 뿐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만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몇 군데에 매물로 내놓자 생각보다 빠르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위치가 좋고 임대 수익도 꾸준히 나오는 곳이라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였고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젊은 사업가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매매 대금의 일부인 계약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방감과 함께 이 돈으로 앞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차올랐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치러지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저는 통장에 찍힌 제법 큰 액수의 숫자를 보며 씁쓸하면서도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일은 바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전에 상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언장에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조율했습니다. 유언장의 첫머리에는 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오미영이 시어머니인 저에게 지속적으로 행해온 온갖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산 하나를 빌미로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진수 또한 아내의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어미인 저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 아들 김진수와 며느리 오미영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유류분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긴 하지만 유언장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고인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은 앞서 기부를 시작했던 독거노인 지원단체와 불우아동 장학재단,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각각 나누어 기부하고
나머지 일부는 제가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저 자신을 위해 여행을 다니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장례 절차와 제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간소하게 치러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이 담긴 유언장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공증사무소로 가서 정식으로 공증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을 갖춘 유언장이 완성된 순간 저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학생처럼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 뜻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상기된 표정의 며느리가 비쳤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주자 며느리는 다짜고짜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번에 이사하려고요. 뜬금없는 이사 이야기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이사. 갑자기 왜 이사를 한다는 거냐? 지금 사는 집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사는 집. 애들 키우기엔 너무 좁고 학군도 별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 쪽 대치동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를 좀 알아봤는데 마침 괜찮은 급매물이 나왔더라고요. 애들 교육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치동 대형 아파트라니 분수에 맞지 않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저희가 가진 돈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한 5억 정도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다 물려주실 재산이잖아요. 조금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애들 교육 위해서인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죠? 마치 은행에서 대출 상담이라도 하듯 너무나도 당연하고 떳떳하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정작 아쉬울 때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와 손을 벌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다. 내 재산은 이미 다 처분해서 내가 쓸 곳을 정해두었으니 그렇게 알거라.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한테 안 주시면 대체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설마 정말로 기부 같은 거 하신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노골적인 불쾌감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든 그건 내 마음이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알아서 살아갈 궁리를 하거라.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의 싸늘한 대답에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희가 이러려고 그동안 어머니 눈치 보면서 참고 산 줄 아세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악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현관문을 거칠게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오랜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폭풍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하고 돌아간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태도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불안과 초조함이 들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그들의 방문 횟수였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코빼기도 보기 힘들었던 아들 내외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그들은 평소와는 달리 과할 정도로 깍듯하고 살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한우 갈비찜 좀 해왔어요.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어머님, 거실 형광등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저희가 밝은 LED 등으로 갈아드리려고요. 이런 건 저희가 해야죠. 라고 하며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거실이며 안방을 슬쩍슬쩍 곁눈질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서랍이나 장롱을 몰래 열어보려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아마도 저의 재산이 정말로 다 처분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속셈이었겠지요. 그들의 속이 빤히 들여다보여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아들 부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나 가까운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하셔서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큰 돈을 쓰실 일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재산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는지요? 라며 마치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떠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제 친구들과 대부분의 친척들은 이미 며느리의 못된 성정과 그동안의 행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며느리에게 자네 시어머니 일은 자네가 직접 여쭤보게. 우리가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 라며 딱 잘라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어설픈 정보 수집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들의 초조함과 의심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아들 부부가 안절부절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활기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오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찾았습니다. 주말에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거나 가끔은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으니 마음은 한결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제 얼굴에는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웃음이 많아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아들 부부에게는 더욱 큰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가 무언가 그들이 모르는 큰 비밀을 숨기고 있거나 혹은 그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차마 대놓고 물어보거나 따지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그들은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다가올 폭풍의 날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가을이 깊어졌고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숨바꼭질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후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아무 약속도 잡지 말고 집으로 건너오너라. 하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서린 비장함 때문이었는지 아들은 군소리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 부부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 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시던 저는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 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도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겠지만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내 재산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유언장 사본 한 부와 그동안 모아두었던 며느리의 만행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여기 이 유언장에 적힌 대로 나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너희 두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다. 저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에 아들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크게 뜨고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너희는 정말 모르는 것이냐?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너가 그동안 이 시어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네 입으로 한번 말해보아라. 결혼 초부터 시작된 너의 그 오만방자하고 폐륜적인 언행들.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깟 우산 하나 때문에 이 늙은 시어미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그날의 일을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분노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 진수야. 너는 내 아내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꾸짖거나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더냐? 오히려 항상 내 아내 편만 들고 이 어미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았느냐? 너희 두 사람은 부부 이전의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폐륜아들이다. 그런 너희에게 내 피 같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악을 쓰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전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네, 진수 씨.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며느리는 분에 못 이겨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인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기대와 절망 앞에서 저는 아주 조금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가슴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듯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초한 비참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날 제 집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돌아간 아들 부부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특히 며느리 오미영은 제가 그저 겁만 주려는 것이라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 사본과 그동안의 만행이 담긴 증거 자료들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아마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테지요. 가장 먼저 행동을 개시한 것은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전에는 본 적 없는 수척한 얼굴을 하고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무릎부터 꿇고 앉아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까지 상하신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발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어머님 친딸처럼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네. 어머님. 그녀는 과거에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한없이 비굴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후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조금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악어의 눈물처럼 가증스럽게만 보였습니다. 너희 사과가 조금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돌아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싸늘하게 그녀를 외면했고 며느리는 한동안 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다가 결국 힘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앞세워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지만 저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야말로 좌불안석, 하루하루를 괴로움 속에서 보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며 밤낮으로 닥달하고 들볶아대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을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당신이라도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 좀 돌려보란 말이야. 결국 참다 못한 아들은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미영이도 요즘 매일 울고불고 난리고 저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원망,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가정을 지키는 것도, 너희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그리고 너희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모두 너희 몫이다. 더 이상 나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려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한동안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후회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평생 소원이었지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남태평양의 휴양지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을 씻어냈고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들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혔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사 먹고 평소 갖고 싶었던 예쁜 옷과 장신구도 아낌없이 구입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홀가분하고 즐거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매각한 상가 건물 대금의 일부로 평소 후원하던 자선단체에 추가로 큰 금액을 기부했고 남은 돈으로는 아늑하고 편안한 실버타운에 입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예전처럼 가끔 만나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었지만 아들 부부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 자신만을 위한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연배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며 매일매일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친구들과 함께 요가나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다도나 서예를 배우거나 때로는 다 같이 모여 화투를 치며 소소한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걱정, 살림 걱정 없이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새삼 깨닫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평생 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횡단하는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보았던 만년설로 뒤덮인 웅장한 산봉우리들과 그림처럼 아름다운 초원, 그리고 수정처럼 맑고 푸른 호수의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저곳에 가보리라 다짐했었지만 살림에 쫓기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치여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었으니까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억울했던 모든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비록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파탄 나버렸지만 제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맑고 청량한 알프스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저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 부부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바람결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제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는커녕 기존에 살던 집의 대출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훨씬 더 작은 평수의 변두리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까지 졌었고 아들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으로 밀려나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콧대 높고 오만했던 며느리도 이제는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풀이 죽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그리고 과거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적인 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멀리서나마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단지 통장 속의 숫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어쩌면 그깟 싸구려 우산 하나가 가져온 이 모든 파장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산이란 단지 움켜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내 것이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저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겨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우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문득 그날의 우산을 떠올리며 홀로 조용히 미소 짓곤 합니다. 그 우산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